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수많은 예술품들, 그 예술품들은 어떤 인과관계의 필연적 산물들이에요. 우리가 예술품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예술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술품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시대의, 그 오래된 시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세계관을 추구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을 우리가 예술품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인과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집트를 살펴봤었죠, 그죠? 지중해권의 여러 문명들이,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번성하고 서로 인접되어 있는 문화들끼리 계속 모방과 또 어떤 응용을 되풀이하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리스는 전적으로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술품들의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로마 문명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 문명과 그리스도 사실은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클래식. 우리가 흔히 왜 그 레트로라는 말을 쓰죠. 레트로가 뭐지? 여러분들 많이 요즘 쓰는 말 중에 레트로라는 말이 있죠. 그게 복고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그 옛날 것을 다시 어떤 문화적인 방식으로, 문화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문화를 이용하는 것. 그걸 우리가 레트로, 복고주의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복고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구할 때 그 복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고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구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그 고대를 다시금 소환하는 것,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리스도 지난번 이집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집트를 우리가 복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는 이 현대의 모든 어떤 이 문화적 이 경향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토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의 이 제목을 서구 문명의 토대, 고대 그리스라고 했어요. 지금의 모든 이 서구 문명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대의 명칭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고전, 이 클래식을 가장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소환했던 시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이죠. 그 르네상스에서 이 그리스를 다시금 부활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탄생, 재생이라는 말을 의미해요. 또 뭐 부활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쓰는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르네상스, 이게 이제 불어인데요. 이 르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이 네상스라는 말은
탄생이라는 거를 의미해요. 탄생이라는 명사죠.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죽었다가 살아있던 사람이 살아있던 그 무언가가 죽거나 잊혀졌다가 다시금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르네상스라면 잠들었던 시절, 죽었던 시절, 잊혀졌던 시절, 그거는 어딜까요? 중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중세라고 하는 그 시간 이전, 잠들기 이전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명칭까지도 그렇게 정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세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잠들어 있던 그 어떤 문명의 그 씨앗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을 했는데 그 씨앗이 고대 그리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은 1511년에 라파엘이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의 수많은 그 인물들이 막 나오죠.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디선가는 많이 보셨죠? 아주 흔한 그림이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그림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군인 같죠. 그죠? 투구를 쓰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술 취한 듯한 그 이 길바닥에 계단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 이제 디오게네스고. 아무튼 그리스 시대의 유명인사들은 이 그림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 공간은 성 베드로 성당이 완성되기 이전에 완성될 것을 예측하고 이 라파엘이 그렸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은 건축을 포함해서 무형의 정신적 요소까지도 다 그리스를 표방한 것이 르네상스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1500년 전에 그 자기들의 그 지나간 과거를 왜 다시금 소환한 것일까? 이제 이 사진 속의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뭐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딱 드는 느낌이. 그렇죠. 그리스 신전의 모양을 딱 하고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 신전의 모양을 응용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기둥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건축 이 페디먼트라든가 어떤 이런 이 모양들이 다 그리스 신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성되잖아요. 그죠? 그 전 시대, 바로 그 전 시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개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문화의 속성이고 또 모든 그 어떤 뭐 과학기술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르네상스의 전 시대는 요거죠. 이 중세시대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1500년도, 1600년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요거는, 그로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고딕 건축이에요. 중세 말기에 이 고딕 건축인데, 이 고딕 건축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딴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자기들의 바로 전시대인 이런 고딕 중세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개성 발전시켰다는 것은 개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그 바로 전시대의 건축물을 양식을 이렇게 개성한 것이죠.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의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그 그리스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르네상스 사람들은 전시대인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를 통해서 이 현실을 이어가려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를 다시금 부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정신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 정신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이전 시대의 그림,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하고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 얘는 일단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딱 느껴지죠. 안정감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왠지 뭔가가 안정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불안하고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정적이고 본질적인 그 형태를 예를 들면 그리스 신전이라고 보았을 때 그 본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는 이 본질이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원리, 이걸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존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하는 것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존재에 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없는 어떤 성질, 다시 말하면 무형적인 성질이죠. 무형적인 성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문에서도 다시 말하면 근본 본자의 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퀄리티의 근본. 과연 그리스에 어떤 본질이 있었을까? 그 그리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나리자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절에 만든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딱 보면 무엇보다도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그 형태의 자세, 어떤 그런 구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형태가 사실은 그리스의 형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의 조각상이에요. 또 그리스의 이 신전인데 이것들을 보면 우선 가지는 느낌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리고 완벽함인 것이죠. 그 완벽함 과연 왜 이런 형태들이 완벽해 보이고 또 안정성의 느낌을 주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 들어있는데 그 법칙이 다시 말하면 본질인 것이죠. 그 본질이 뭐냐면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그래서 그리스의 신전을 우선 이렇게 보면 이 세로의 높이와 이 가로의 높이가 1.618대 1이라는 것이에요. 이 형태가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조각상도 보면 이것들의 이 신체 사이즈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황금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례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황금 비율은 이렇게 현대에서도 아주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4지라고 하는 이 종이 있죠. 그 A4지가 1.68대 1이에요. 또 명암 같은 것들, 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TV가 아주 와이드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전의 TV의 브라운관의 크기도 이 황금 비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실제로 이 황금 비율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기보다는 생물체들의 형태가 다 이 황금 비율의 개념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조개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 우주의 현상, 뭐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다 황금 비율의 체계를 통해서 이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이 황금 비율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가 이 황금 비율의 체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인공적인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각상이라든가 또는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인들이 찾아낸 비법이었어요. 그 비법. 그리고 그 비법은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런 이 건축물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안정감 있는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황금 비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에 대한 공부를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예술품들과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온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요시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문명의, 이 문화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떤 이 문화의 씨앗이 발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수메르인들의 이 바빌로니아 문화권의 이 형태들하고 보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발전되면서 고유한 이집트의 문화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들도 했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또다시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을 보면 또 이집트 문명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여기로부터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문명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문명의 전파가 이 이집트 쪽으로 훨씬 더 지리적으로 용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북서쪽으로는 다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이 산악지대니까 이 이집트 문명보다는 그 문명의 흐름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으로 전파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이집트로 바다를 건너서 올라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들이 그런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술품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역사라고 하는 주관적인 그 어떤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사실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폭넓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내용에 있어서 더 진실성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에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집트 문명이 크레타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리스 문화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종의 배경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북쪽으로 전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들 전체를 에게 문명이라고 해요. 이 에게가 뭐냐면 이 그리스와 이 터키, 지금의 터키죠, 그죠? 이 터키 사이에 바다가 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작은 바다가. 이걸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데 이 에게 문화권의 문명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다시 이제 이 그리스 전역으로 영향을 주는 뭐 그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문명으로 전파되고 다시 지금의 이제 그 북유럽이라고 하죠. 그 북유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 문명이 그런 본질적인 이 사유를 가지게 되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지중해 문화권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된 문명이 전파되는 데에, 문화가 전파되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있거나 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이하게 이렇게 이동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먹고 남는 그 인위적 산물, 그 자원들이 이동되는 데에 이 육지를 통하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배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 바다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 바다는 배만 만들고 순풍만 잘 불면 거의 힘들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문화권은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배경 때문에 그런 아주 폭발적인 이 문화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이 인접하고 있는 이 문화권은 융성한 교류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 그 시장에 가면 각종 이 장사꾼들이 이 전을 펼치고 이 시장에 쫙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몫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이죠. 그죠? 그것이 왜일까요? 지역이 좋으면, 자리가 좋으면 장사가 더 잘 될 테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든가 하는 그런 좋은 몫에 자리를 딱 잡고 앉으면 훨씬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구라고 본다면, 변두리 지역은 월세가 되게 싸고요. 임대료가 싸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동성로라든가 이 시내 부근은 임대료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임대료를 물고,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리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익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겠죠. 그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빈번하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상권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은 그게 어디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A, B, C, D, E, F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지역이 가장 상권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가게를 내면 장사가 제일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보더라도, 대략 보더라도 F가 가장 장사가 잘 될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 E에서 C나 또는 뭐 B나 A로 가려면 꼭 이 F를 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가장 중심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명하며 들릴 수 있는 곳이 이쪽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장사를 잘 하려면 절실해야 돼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나 장사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장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가장 절실해 보이는 위치가 어딜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주 비옥한 옥토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먹고 남는 식량 자원이 생겨나는 그 잉여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 북아프리카예요. 여기는 어때요? 비교적 농사를 할 수가 있는 땅 같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도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산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평야지대도 있고 이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 그리스 지역만 다 이렇게 심한 요철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뭐겠습니까? 산들이죠, 산. 끊임없는 산들로 이렇게 형성된 곳이 이 그리스예요. 여기서 농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어떤 농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올리브나무를 심거나 하는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그리스에서 많이 생산이 되죠, 올리브는. 이렇게 자기들 상황이 열악하니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밖으로 나가고 또 그 자기들의 그 열악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생존 비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크죠. 그러면서 이 또 그 지중해라고 하는 이 상권에서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이 그리스는 어떻든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류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를 만들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다른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사람들이나 또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로 다 몰려들겠죠.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수많은 다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획일적이고 맨날 보던 것들이 아니라 다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다름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수많은 다름들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게 무엇인가 궁금해하겠죠. 그것이 그리스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태동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는 수많은 이민족들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공통된 본성과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찾아내고 규명하려는 의지나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당면한 현실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삶의 추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호기심이죠, 호기심.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차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차이들 속에서 가지는 공통된 본성, 그 차이들을 수렴하는 공통된 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철학이죠, 그죠? 철학.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학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죠, 그죠? 그리스는 여러분 되게 독특한 국가였어요. 되게 독특한 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왕이 있었죠. 그렇죠? 이집트도 그 이집트라고 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는 그렇게 전 국토를 아우르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의 산을 수많은 산들이 아까 앞에서 봤었죠, 그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폴리스라고 그래요, 폴리스. 그 하나의 폴리스에는 그 하나의 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을 때는 그 폴리스가 1000개가 넘었다라고 그러죠. 자, 이 1000개라고 하는 이 폴리스들이 군집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명의 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왕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수많은 폴리스와 또 수많은 왕들이 같이 존재를 하면 그 하나의 왕은 조금 더 넓은, 여기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산보다 또 조금 더 좋은 산들의 그 폴리스 국가를 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항상 그렇거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헤르타 밀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저지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이 제수들이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제수들은 정말 시베리아 수용소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베리아 수용소는 엄청나게 열악한 수용소예요. 수용소 중에서도, 감옥 중에서도 가장 이 최악의 감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추위와 또 이 배고픔과 막 이런 또 이 강도 높은 이 노동, 여기에 그냥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힘들어하는 그 수용소가 시베리아 수용소인데, 그 소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저녁 시간이 되면 빵을 배급을 해주는데, 똑같은 크기의 빵들을 제수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을 받은 그 제수들이 한 30분 동안 항상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계속 빵을 교환하는 거예요. 계속 교환하는 거예요. 왜 교환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 빵이 커지는 거지. 항상 나무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이 개념이 그런 것이겠죠. 폴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이 폴리스들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그 폴리스를 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막강했어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막강한 게 자기들끼리는 막 이렇게 싸우지만 그것이 실제로 예를 들면 이쪽 부근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민족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아주 막강했어요,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범을 하죠. 그러면 각각의 그 이 폴리스들은 이 외적이 침입을 하면 그 맨날 싸우고 어르렁대던 그 폴리스들이 하나로 딱 단결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그리스였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하면 끊임없는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하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따라붙는 말이 이 신화일 거예요, 신화. 근데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은 그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서의 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느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하는 절대적인 신적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인간적인 측면의 특징이 되게 강하잖아요. 실제로 그 신들끼리는 막 싸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막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인간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뭐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신과 인간이 또 막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랄까 굉장히 좀 난무하죠. 막 그런 이 신들이 그리스 이 신인데 도대체 근데 왜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신을 왜 만들어낸 것일까? 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이런 추측들이 어찌 보면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리스라고 하는 이 영토의 지리적인 상황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는 산악지대예요. 수많은 산들이 존재하고 그 하나의 산들에 하나의 폴리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폴리스를 다스리는 그 왕들은 항상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신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이 막강한 그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부지으면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 더 강한 어필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는 극장들이 되게 많아요. 원형 극장이라고 하죠, 그죠? 이 극장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 극장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매일 이렇게 이 그리스의 어떤 이 신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희극과 비극에 대한 막 어떤 그런 연극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러 가는데 그 관람료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공짜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00원 정도의 영화비용처럼 이렇게 지불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돈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의아하게도 그리스는 돈을 받고 극장을 관람했다라고 해요. 왜 근데 도대체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들은 계속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들의 이야기가 폴리스의 왕들과 어떤 관련을 가진 이야기들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왕들은 어떤 것을 그 연극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냐 하면 자기들의 우월성인 거예요. 자기들의 우월성. 그리고 그 자기들의 이 우월한 자기가 신들과 연관 지으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아픔과
또는 절망과 뭐 이런 것들이 연극 속에서 이 상영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타고난 선천적인 신과 대등할 수 있는 금수저 같은 일종의 어떤 그런 우월성들과 함께 이런 금수저도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픔과 힘듦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뭐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권력자들은 항상 그 어떤 권력을 쟁취하면 그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뭐 어떤 이런 것인데, 이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트로이 전쟁이죠. 그죠? 트로이 전쟁. 근데 이 트로이 전쟁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신화적으로 꾸민 전설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뭐 제우스가 존재하지 않고 헤라 여신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런 신들이 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전쟁에 이렇게 관여하면서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데, 그렇다면 이 트로이 전쟁은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였을까요? 허구였을까? 근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트로이의 전쟁의 유적들이 지금 이제 이 트로이가 이쪽 부근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터키죠, 그죠? 티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티르키예 지역인데 여기에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그 유적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그런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들과 같이 섞은 뭐 그런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리스 시대의 이 대표적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여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남긴 이야기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그리스인들이 신화로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폴리스들이 뭐 아테나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뭐 델포이도 있고 뭐 이 마케도니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리스 본토에서 보았을 때 가장 탐나는 지역이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이쪽 부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쪽 부근. 여기를 통해서 그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이 동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이 트로이를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벌이죠. 원래 트로이 전쟁은 이런 신화 속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3명의 신이 있죠. 미녀를 대표하는 3명의 신이 제우스의 아내 이 헤라가 있고, 또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우리가 이제 로마로 접어들면 그걸 이제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3명의 신이 누가 더 가장 아름다운지를 경쟁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거기에서 자기들이 결판을 낼 수 없으니까 트로이의 왕자, 이 파리스라고 하는 그 왕자를, 그 당시에 파리스라고 하는 그 트로이의 왕자가 가장 미남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미남이 누가 가장 이쁜지를 판가름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신들이 파리스한테 이제 자기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아주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약들이 존재합니다. 헤라 같은 경우는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테나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아프로디테는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가지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하는데, 파리스는 그 3개의 공약 중에서 아프로디테의 그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프로디테가 여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뽑아주고 나서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자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하필 그 여자가 누구냐면 유부녀였어요. 헬레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의 이 부인이냐면 그 당시에 이 폴리스의 왕이었던 메넬레우스라고 하는 그 왕의 왕비가 헬레나예요. 그 왕비를 데리고 자기들의 땅 트로이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이 아름다운 여자를 빼앗긴 메넬레우스는 자기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트로이를 침략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 전쟁 계획을 세우는데 혼자 도저히 상대가 안 될 테니까 다른 이제 폴리스의 왕들과 같이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서 트로이를 침략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이 신화로 미화되었다라는 이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트로이라고 하는 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침략 전쟁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 예술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이제 조각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항상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문화가 아니고 이집트의 영향을 개성 발전시킨 문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조각상이잖아요. 이집트의 조각상은 딱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항상 판에 박힌 정면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엄숙함, 절대적인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문화가 그리스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집트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서 이 조각상 하나를 사오고 이 조각상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려고 하면 이 조각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진열장에 그냥 딱 넣으면 돼요. 뭐 이렇게 이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왜냐면 딱 이게 정면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조각상을 하나를 사가지고 왔다고 쳐봅시다. 도대체 어디가 정면인지를 바로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봐도 정면인 것 같고, 이렇게 봐도 정면인 것 같고, 이렇게 봐도 정면 같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 관점으로 이 조각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그냥 딱 판에 박힌 하나의 단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까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수많은 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수많은 다름들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진리,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이 그리스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본질이 결국은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제시한 그런 하나의 관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름들을 같이 보게 되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이 상대성, 이것들이 결국은 철학 정신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겠죠. 세계와 인간의 근본 원리와 본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수많은 다름들을 아우르는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이 융성한 문화의 이 조건과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고대 이래로 우리 이 지구상에는
세 개의 문화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지중해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인도죠, 인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속한 중국 문화권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는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형식 속에서 중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까지도 다 포함된 상태였어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존재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어떤 국가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일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실제로 이 과거에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개념, 어떤 이 문화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철학이 융성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수의 공동체로 구성된 공간적 조건.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이 영토 속에 다른 이 종족들이 같이 공존하는 지리적 상황. 아까 폴리스는 많을 때는 1000개가 넘는 폴리스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것들이 군집되어 있으면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 인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인도도 수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하나의 영토 속에서 군집되어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런 공간적 조건에다가 언어가 같아야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문화는 언어가 뭐였어요? 한문이라고 하는 아주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언어적 조건이 있었잖아요. 한문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 조건. 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이 다민족들의 군집 속에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중해권의 이 그리스어는 수많은 폴리스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헬라어라고 하는 공통된 언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공통된 언어가 있으면 그 생각들이 교류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다원성과 이론성이 공존하는 것. 어떤 이런 조건 속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의 철학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했던 사람은 크게 4명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탈레스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순서로 어떤 시대의 순으로 이제 해놨는데, 사실은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밤이 되죠, 그죠? 또 밤이 지나고 나면 또 아침이 찾아오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란 말이에요. 근데 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다시 1년이 지나면 지금처럼 또 내년에 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자연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 변하는 것인데, 그 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 세계는 계속 변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봄인갑다, 여름인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질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식한 것, 그것이 탈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물질은 무엇일까? 가장 최초의 이 수많은 존재들을 공통적으로 그것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탈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식물이 하나가 있다고 쳐요. 조그마한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주면 식물이 크잖아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결국은 다 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이 탈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탈레스는 과연 세계라고 하는 것, 이 수많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세계도 세계지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최초의 담론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잘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인간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한 게 소크라테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숙고하는 삶인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플라톤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이데아인 것이에요. 이데아. 근데 이 참 되게 어려운 게 이데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데아가 과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플라톤 스스로도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싶어요. 이데아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이데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또 제자예요. 그렇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계보가 쭉 나가죠. 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주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이야기를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 이상보다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실제라는 것은 무엇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데아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 그 플라톤이 왜 이데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자기가 이데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설명을 도입했는데요. 그 설명이 지금 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동굴의 비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궁극적인 물음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 동굴 속에, 여러분,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죄수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이 죄수들은 뒤를 돌아다 볼 수 없어요. 이 뒤에도 이렇게 벽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아도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오로지 보이는 거는 이 앞만 보이는 거예요. 앞만. 근데 이 앞에가 뭐가 있냐면 이런 형상들이 보이죠. 근데 그 형상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결국은 이 형상들은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요런 예를 들면 물고기라고 칩시다. 이 물고기 모양이 이 뒤에 있는 불 때문에 생긴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물고기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허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이렇게 해요. 탈출을 해서 떡 나왔는데 햇볕이
강하게 빛나고 있어요. 계속 동굴에서만 살다가 강한 햇볕을 탁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은 동굴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의 맥락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현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현 상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감각하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흑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흑우고 정말로 본질은 저 태양 같은 이데아라는 것이죠.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론강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림 풍경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빈센트 반 고흐가 표현한 그 현장이에요. 얘가 실제로는 요거인 거예요. 실제로 이 론강이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리옹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변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유학생활을 할 때. 이 강이 그렇게 이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층에 살았는데 이 강변이 아래로 쫙 내려다 보이는 3층에 살았었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강변을 보면서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빵을 이렇게 막 간단하게 이제 먹는데 항상 이 강 건너편에는 거지들이 살고 있었어요. 항상 거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막 그러는데 아침이 되면 항상 그 강변에서 볼일을 봐요. 그 볼일을 어디서 보냐, 어떻게 보냐면 까만 비닐봉지를 깔아놓고 볼일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까만 봉지를 팍 돌려가지고 강에다가 탁 던져요. 그거를 나는 밥 먹으면서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론강, 지금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현장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물고기와 새와 나무를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흑우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가를 굉장히 경멸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이 그리스 조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여진 예를 보면 정말 그 원반을 던지는 어떤 한 사람의 이 자세가 쫙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원반을 던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반이 날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몸의 형태를 원반 던지는 사람의 자세를 빌어와서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플라톤은 그리스라고 하는 문화의 철학적 배경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철학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현실들, 그 결과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신랄한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존재를 어떻게 아름답게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것이죠. 이 둘의 생각은 참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그 원리, 그 본성,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감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천하고 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 세계라고 하는 이 본질적으로 그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아름답게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밌는 그 그리스의 조각상 하나를 이제 보여줄 텐데, 이게 보면 제목이 아프디테 판 앤 에로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헤라와 아테나와 또 이 아프로디테 이 세 명의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힌, 그래서 이 파리스라고 하는 트로이 왕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파리스에게 헬레나라고 하는 그 유부녀를 준 장본인이 이 아프로디테죠. 그래서 여신들 중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신으로 여겨지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은 누구냐면, 이것도 신인데, 목축의 신이라고 그래요. 판이라고 하는 목축의 신인데, 또 하나는 조그마한 그 천사 같은,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에로스예요. 여러분들 에로스 잘 아시죠? 에로스는 이렇게 큐피트처럼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로스가 아주 엉뚱하게도 이 목축의 신 판한테, 목축의 신 판은 신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신이에요. 가장 못생긴 신인데, 이 못생긴 신한테 가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야, 그 아프디테 정말 아름답지 않니? 그 아프디테도 너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가 어떻게 한번 유혹을 해봐. 라고 이 에로스가 이 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판이 실제로 착각을 하고 이 아프로디테한테 수작을 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뭘까요? 슬리퍼잖아, 슬리퍼. 이 슬리퍼를 왜 들고 있을까요? 뭘 하려고 슬리퍼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못생긴 이 괴물 같은 그 판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 수작을 걸고 있으니까 이 슬리퍼로 때리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예요. 이게 그리스.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이집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와 이 그리스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리스에는 아까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고, 수많은 조각상들도 있고, 그렇지만, 문명의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피라미드를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 문명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집트는 결국은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 살아있는 그 삶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는 삶의 문화예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의
문화인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사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감안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의 우울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스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전이 두 권이 있죠.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소설인데, 오디세이아를 보면 일리아스도 마찬가지고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트로이와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리아스는 본격적으로 트로이 전쟁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고, 또 오디세이아는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의 그 지중해의 지역을 여행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다룬 게 오디세이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막 온갖 경험들을 다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오디세이아인데, 오디세우스가 어느 날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지하 왕국을 방문하게 돼요. 지하 왕국을 딱 방문하니까 그 트로이 전쟁에서 죽은 그 아킬레우스가 딱 슬프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가가지고 아킬레우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킬레우스요,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죽었지만 모든 죽은 자들의 왕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오디세우스한테 이야기를 하죠. 오디세우스요, 죽음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느니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서 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는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뜻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느니 살아서 머슴으로라도 살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어떤 죽음도 삶이라고 하는 그 언저리의 부분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삶의 문화라는 거예요. 삶을 찬미하는 것.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런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라는 것이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